예, 안녕하세요. 테스사의 김영준 대표입니다. 오늘 아트테크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또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경제문화부의 에이스로 꼽히는 우리 성수영 기자님, 그리고 원앤제이 갤러리의 우리 박원재 대표님, 그리고 저희 테스사에서 아트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장문정 팀장님이 함께했습니다. 성수영 기자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해주신 멘트가 좀 민망한데요. 저희 회사랑 합의된 건 아니고요. 아무튼 한국경제신문문화부의 성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앤제이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박원재라고 합니다. 그래도 지난 한 20년 동안 꾸준히 한국 작가들을 해외에서 알리는 갤러리로서는 그래도 나름 잘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이렇게 또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함께 미술 얘기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스사에서 미술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그저께, 어제,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각각 매일 주제들 좀씩 다르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미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미술, 어떤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올해 미술 시장에 대한 리뷰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우리 문화부 기자인 우리 성수영 기자님께서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 아시겠지만 국내에 있었던 가장 큰 미술 행사라고 하면 역시 올해로 2회째를 맞은 키아프리즈인데요. 한마디로 이 총평을 하자면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홍콩에 가서 아트바젤에도 갔다 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중국 시장의 관문인 만큼 홍콩 쪽에서 거래되는 그런 작품들의 체급이 조금 더 높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홍콩에서 한 10몇 억대 작품들이 자주 거래됐다고 한다면은 이제 10억대 넘는 거래는 키아프리즈에선 많지는 않았습니다. 또 미술 시장 호황이 절정이던 지난해에 비해서 분위기가 좀 차분한 점도 있었는데요. 다만 올해도 키아프리즈의 해외 유력 갤러리들이 꽤 괜찮은 작품들을 갖고 왔고요. 판매도 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도 전년 대비 늘어나서 아트바젤 홍콩이랑 비슷한 수준이 됐고요. 그리고 세계 미술 시장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서울이라는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선방하고 있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현장에서 직접 갤러리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원앤제이의 박 대표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기자님과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실질적으로 작가들을 발굴하고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진짜의 시간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 호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갤러리들 입장에서 좀 신나는 상황이었죠. 바이어들이 먼저 오고 저희가 오히려 기다려 주십사 부탁드리고 저희가 어떤 작품을 얼만큼 팔지에 대해서 저희가 딕테이트를 했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소위 투기 또는 이제 이걸 단기 투자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시장에 의해서만 움직였었던 작가들은 오히려 좀 주춤세를 이미 보이기 시작했고, 그건 옥션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제 커리어 안에서도 2008년도 리먼 사태를 통해서 이런 비슷한 시기를 겪어왔고요. 앞으로 3, 4년 동안에는 정말 꾸준히, 진정성 있게 작업할 수 있는 작가들이 살아남는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그 시기를 어떻게 버텨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테사는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투자하는 비즈니스하는 플랫폼인데 테사에서 미술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장문정 팀장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현대 미술 시장 현황을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컨템포러리 미술 시장 자체가 21세기에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2000년, 2001년에는 총 1억 300만 달러에서 2022년, 23년에는 그 22배인 총 2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기록적인 성과를 보였던 2021년, 22년 기간과 비교했을 때 최근의 현대미술 결과는 다소 조정을 받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조심스러운 전망이긴 하지만 미술 시장 자체가 경기를 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술 시장도 흔들리는 거시경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술 시장에 나오는 그림에 대한 낙찰가 또한 전기보다는 소폭 낮은 가격에 형성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테사도 이러한 상황들을 계속 주시하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시기에 또 매입을 해야 하고 또 좋은 시기에 매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근 2, 3년 동안에 사실 미술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던 것도 이제 팩트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확대가 되었 전인가? 그렇다면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 먼저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도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3년 전에 스타트업을 하나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술계가 조금 더 투명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을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예전 같았으면 이제 제가 하는 일에만 집중을 했었을 텐데 조금 더 시장 관점에서 제가 넓게 바라보려고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미술 시장이 많이 활성화됐다라는 것들이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0년을 보면 사실 전체 미술 시장이 그렇게 성장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난 3년 동안 성장한 게 온라인 쪽이고요. 저는 지난 10년간의 나쁘게 말하면 정책이지만 저는 다져지는 시간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디지털화 되면서 점점 더 투명화 된다면은 확장성이 확실히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제가 반복을 하자면은 다른 전반적인 시장들의 성장세가 조금 두둔한 거에 비해서 온라인 쪽의 성장세는 지속적인 것들로 봤었을 때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거래를 하기를 희망한다는 것들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제가 이어받자면요. 원론적인 얘기도 다 아실 테지만은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고요. 그게 부동산 주식 거쳐서 미술품까지 왔던 건데 다 아시다시피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경기도 그렇고 미술품도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데요. 조정기 내지는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침체기라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아트바젤과 UBS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미술품을 수집하는 2,800명의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 미술품에 당신 돈의 몇 퍼센트를 쓸 거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24%였다가 올해는 19%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심리나 경기가 꺾였다는 거에서는 이견이 없다. 그런데 이제 미술 시장을 오래 지켜본 분들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확 이제 급격하게 침체됐을 때에 비하면은 이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최근에 몇 년간 호황을 겪으면서 이 미술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좋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실제로 투자하시는 실수요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는 아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낙관할 만하다. 시장 자체의 이제 지속 가능성은 확실히 상승하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앞서 두 분께서 주신 의견에 더해서 미술시장 내부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크게는 신규 컬렉터의 유입과 박 대표님이 말씀해주셨던 온라인 쪽의 활성화가 그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팬데믹을 기점으로 온라인에 익숙한 새로운 컬렉터층이 좀 두드러지게 미술 시장으로 유입되었는데요. 온라인에 익숙해서 작가 정보나 가격을 스스로 분석하고 취향을 적극 반영한 컬렉팅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각 투자나 NFT에도 친숙한 세대이기도 하고요. 특히 온라인 경매가 최근 3년 사이에 굉장히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라이브 경매, 오프라인 경매가 중단됨에 따라 온라인 경매의 수가 급증했고 2020년에는 124억 달러의 기록적인 매출액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경매의 횟수와 매출액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경매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는 여전히 높다고 판단될 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미술시장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23년의 성과들을 숫자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해 최대 경매가를 기록한 작품이나 작가들의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시영 기자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예, 경매 시장은 사실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만큼 낙찰률이나 아니면 낙찰 총액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좀 눈에 띄는 거는 고미술 쪽에서 좀 진전이 있었고요. 10월에 서울옥션 경매에서 백자대호, 그러니까 달 항아리가 34억 원에 팔렸는데 이게 국내 달 항아리 경매가 최고가 기록을 새로 쓴 거고요. 그리고 가장 잘 팔렸던 작가로는 역시 다른 단색 화가들보다도 이우환이 가장 잘 팔린다. 불황에도 역시 블루칩은 블루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옥션 기록들을 또 제가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보면은 지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탑 10의 변화가 거의 없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호황에도 그랬고 불황에도 그랬고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잘 생각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시장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저는 다양성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로 인해서 이후함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펼쳐져야 미술시장이 전반적으로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테스사를 비롯해서 많은 디지털 업체들이 이런 것들 객관화하는데 앞서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분께서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전체 경매 시장을 한번 요약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2년도 7월부터 2023년 6월 말까지의 기록으로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일어난 경매 매출액에서 상위 10명의 아티스트가 만들어낸 매출은 총 6억 3,020만 달러로 이는 글로벌 매출의 약 27%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실은 단 10명의 작가 매출액이 글로벌 매출의 3분의 1 정도의 가량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 수치가 굉장히 어마어마한데요. 해당 매출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8,800만 달러가 감소된 수치인 것도 사실입니다. 상위 50명의 예술가로 그 영역을 확장하면 매출은 약 51%, 상위 500명의 예술가로 그 영역을 더 확장해보면 글로벌 매출의 85%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입찰을 이끌어낸 작가는 단 4명이었는데요. 테스사 초기에 만나볼 수 있었던 장미셸 바스키아와 제프 쿤스, 그리고 최근 프리즈 기간에 맞춰 서울에서 전시가 열렸던 요시모토 나라, 마지막으로는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인 크리스토퍼 울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올해 가장 주목받는 또는 사랑받는 작가는 어떤 분들이 있는지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부터 좀 얘기해 주실까요? 그 갤러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작가들을 레프레젠트하기 때문에 제가 실명 거래를 하는 게 좀 어색해서 그나마 이제 저희가 그 아트 가이드라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전시를 소개하는 어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분들이 어떤 전시를 가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난 2주 동안 공교롭게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원앤제이 갤러리가 그 1위를 차지했고 두 번째가 타데우스 로팍의 베도바라는 작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원앤제이 같은 경우는 전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가들이 아니고 심지어는 그 테마 자체가 기획 의도에 어긋나서 작가 입장에서는 좋은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빛을 못 봤던 작품들을 모으고 있는 전시라는 데서 저는 참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베도바 같은 작가도 사실 추상미술의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전혀 소개가 되지 않았던 작가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히 굳이 제가 평을 하자 그러면은 시장에 의해서 과열됐었던 미술 시장에서 사람들이 차츰 원론적인 미술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시야로 조금씩은 선회하고 있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네, 박서보 화백을 역시 꼽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에 좀 인터뷰를 길게 한 적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10월에 세상을 떠나신 박서보 화백이 가장 기억에 남고, 다만 이제 또 오늘이 시장 세미나인 만큼 돌아가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얘기를 하긴 못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사는 좀 타계하신 후에 가격이 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사실 이제 돌아가신 아무리 좋은 작가라고 해도 돌아가신다고 해서 가격이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고, 그 김창열 작가가 좀 특수한 경우였어요.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가격이 확 뛴다거나 뭐 그런 건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켜봐야겠고요. 또 뭐 젊은 작가 중에서는 아무래도 프리즈 이제 제1회 프리즈 서울 아티스트 어워드 수상한 우한나 작가 같은 경우를 좀 주목해 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행한 2023년 상반기 국내 미술시장 리포트와 2023년 3분기 국내 미술시장 결산 리포트를 좀 종합해서 봤을 때 국내 작가로는
실은 아까 박 대표님이 언급해 주셨지만 탑10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박서보, 이후환, 김한기, 화백이 공고히 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해외 작가 또한 큰 변동 없이 쿠사마 야요이가 높은 낙찰 총액을 기록했고 3분기 기준으로는 조지 콘도가 쿠사마에 이어서 높은 낙찰 총액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전시로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술관과 방문객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우리 패널들이 보시기에 이 전시 참 좋았다 하는 이런 전시가 있었다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지금 현재 라이트룸 서울에서 진행 중인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실은 지금까지의 몰입형 전시는 이미 작고한 작가들의 작품에 그래픽 작업을 넣고 움직임을 넣어서 좀 기술적 효과에 의존한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진행되는 호크니 전시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작품을 미디어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더 의미 있는 표현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하고요. 실은 테사도 데이비드 호크니의 특징적인 작품인 물, 수영장을 테마로 한 작품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전시의 6가지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영장이니까 직접 방문하셔서 작가의 작품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그 작업 과정과 작가가 작품을 대하는 그런 가치관 감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두 전시관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올해 작가상 꼭 봤으면 하고요. 미술관들이 픽한 작가들이 향후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올해 작가상은 2명의 한국 국적이 아닌 분들이 올라가 있어요. 물론 한국이랑 다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지만 그런 현상이 변화하는 것들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움에서 진행되고 있는 3가지 전시 다 너무 좋은 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갈라프라스킴이라고 특히 올해 작가상에서도 지금 선보이고 있는 작가인데 이번에는 이제 국보라는 이름으로 오래된 유물들과 현대 미술들이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는 작가라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전시랑은 조금 다르지만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하반기 가장 좋은 전시, 예술성과 대중성을 다 잡은 전시를 꼽으라면은 누가 뭐래도 지금도 열리고 있는 그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의 장욱진 전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 장욱진 전시를 이제 전후로 해서 경매 회사들이 장욱진 작품을 상당히 많이 내놨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시즌이 그 주요 미술관들이 내년 전시를 어떻게 하는지 요거를 내놓는 시즌인데 예컨대 뭐 리움 호암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발표를 했는데 필립 파레노 뭐 조지 콘도 이런 분들이야 뭐 리움이나 호암에서 전시를 한다고 가격이 올라가진 않겠지만은 좀 젊은 작가라든지 아니면 국내 작가의 경우에는 체급이 좀 있는 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경우에 확실히 조금 그 시장에서도 존재감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이제 박 대표님과 우리 성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그 포인트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미술관에서 픽했던 작가들이 그 다음에 나중에 경매 시장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실제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긴 미술 시장 안에서 그게 많이 보여져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한번 재밌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아쉬웠던 점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좋은 점만 얘기했는데 아쉬웠던 점들도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갤러리 입장에서 아쉬웠던 것, 우리 박 대표님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패널에 참여하면서 좀 재미있는 걸 느끼고 있는데 보통 미술계 디스커션을 가면 제가 가장 커머셜한 쪽으로 속하게 되는데 느낌이 오늘은 제가 제일 넌커머셜한 느낌이 좀 들어서 비슷한 코멘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시장의 성장세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미술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대표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전통적으로는 옥션에서 오르는 시장에서 오르는 작가들이 미술관에서 선호하는 작가들과 아주 크게 무관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어느 정도 뭐 1대1 매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분명히 할 수 있었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특히 젊은 작가들 중에서는 전통적인 지표와는 전혀 무관하게 급성장을 한 작가들의 수가 눈에 띄게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저는 대충 예상이 됩니다만 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아쉬웠다기보다 좀 향후 이런 부분들이 주목되면 좋겠다 이런 점을 언급해드리고 싶은데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글로벌 미술 시장에서 1970년대에서 90년대 한국 현대미술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 단색화가 특별하게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프리즈를 기점으로 서울이 글로벌 미술 시장의 후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꾸준하게 현대 미술을 대표할 수 있는 좀 다양한 미술 흐름들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젊은 작가들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이제 미술 활동을 시작해서 이미 글로벌 컬렉터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들도 있긴 한데요. 이번 프리즈처럼 국내 갤러리들이 보여주는 좀 창의적인 기획과 새로운 작품들이 국내 미술계 인사들의 주목을 끌었던 것처럼 한국 미술 시장의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는 시도들이 좀 많이 등장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박 대표님이 하셨던 말씀이랑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 당연히 침체기 조정기가 왔으니까 작품 가격이 하락세긴 한데 그 코로나19 기간에 확 떴던 이제 한 30대 전후의 이런 젊은 작가들 작품들이 낙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거품이 껴도 이제 값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그 오를 때 거품이 너무 많이 끼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부추긴 사람도 분명히 없지 않을 테고요. 그러니까 너무 젊은 작가 같은 경우에 이런 위험이 큰데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주식으로 따지면 동전주의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부동산으로 따지면은 빌라 이런 개발된다는 쪽의 빌라일 수도 있겠는데 아무래도 역시 그 블루칩이 안전하다. 또 저는 특히 직접 투자를 이제 선도하는 게 아니라 기자 입장에서는 그 잘 모르면 주식도 우량주를 사는 게 안전하듯이 그림도 이제 블루칩이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23년도를 봤다면 24년이 벌써 이제 시작하잖아요. 며칠 안 남았는데 2024년도의 미술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 기자님부터. 예, 진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경제정책 취재를 좀 오래 했는데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내년 경기가 어떠느냐 이런 건 사실 모르죠. 그래도 이제 그 각 기관이나 이런 데서 예상하는 게 있으니까 컨센서스를 좀 보면은 전반적으로 올해보다는 좀 나을 거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 연준도 금리 내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걸 떠나서 모건 스탠리라든지 아니면 골드만삭스 보고서 제목을 보면은 어려운 부분은 끝났다, 마지막 단계 이런 거라서 최악의 상황은 거의 끝나간다는 인식이 좀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술 시장도 올해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 다만 미술 시장이 좀 실제 경기에 비해서 좀 시차를 두고 후행하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낙관적이지만 바로 확 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여기서는 제가 제 영업 농어를 조금 나눌까 하는데요. 이런 시기가 사실은 저는 투자를 위해서는 사기의 적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요. 그리고 특히 지난 2, 3년 동안은 투자의 목적으로 작품들을 많이들 사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아시지만 어느 정도 일정 숫자에 도달하면은 손절을 해야 될 때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관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떨궈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은 좋은 작품들을 싸게 살 수 있는 찬스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고 잡아두시면은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다면 분명히 수익성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는 젊은 작가들한테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제가 필드에서 느끼는 건데 근래 런던 같은 곳은 젊은 작가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는 작가들이 예전에는 10,000불에서 20,000불 정도 작품대를 형성을 했다라면은 이미 50만 불 이상을 형성하고 시작하는 작가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대형 갤러리들이 이들을 영입을 하면서 많은 이제 투자로 보시는 분들이 내가 20만 불, 50만 불짜리를 사가지고 수익을 낼 확률보다 좋은 대학교에 나와서 좋은 갤러리에 픽업한 애들을 싸게 하나씩 다 사놓으면 그 중에서 하나가 10배 이상 될 확률이 높다라는 판단으로 일단 좋은 갤러리가 젊은 작가를 영입을 하면은 얼른 가서 이렇게 사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갤러리의 파워가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젊은 작가들한테 주목을 해보시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미술관이라든지 갤러리가 주목하고 있는 작가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 두 개 정도는 구매를 해두셔도 분명히 좋은 소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앞서 성수영 기자님께서 한번 언급해 주셨던 아트바젤과 UBS가 발행한 보고서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은데요. 해당 보고서에는 약 2,800여 명의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바탕으로 컬렉팅 동향을 한번 분석한 보고서인데요. 여기에 응답한 컬렉터의 한 26% 정도는 미술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좀 보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절반 이상인 54%는 향후 1년간 미술품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미술품을 구매하기에 좀 적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가파른 흐름을 보여주었던 2020년, 22년도를 좀 뒤로 하고 맞이할 2024년에는 새로운 흐름에 올라타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예, 그렇죠. 사실상 매입한 작품은 지금 매입한 작품을 경기가 회복할 때 파는 게 가장 좋은 이제 수익이 되겠죠. 이게 저 요즘에 이제 항상 부동산이랑 이게 여러 가지 비교들을 하다 보면 부동산도 이제 비슷한 현재 지금 모든 게 이제 경기들이 위축되면서 좀 어려운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면 거래량도 줄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도 많이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그게 주는 것들이 부동산 같이 그렇게 완전 절벽으로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사실 블루칩 섹터들을 보면 지금 뭐 얼마 전에도 크리스티 홍콩 경매가 끝났고 그 전에 크리스티 뉴욕 경매가 있었고 그 결과들을 보다 보면 꾸준하게 약간 탑을 이루고 있는 그 작가층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작가들의 또 내용들을 보면 어느 정도 다 그 예상가들 이상을 올라가는 작가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는 좀 위축이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기가 회복되어질 땐 충분히 그 작가들도 또 다른 작가들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이 미술 투자의 또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크게 시장을 본다면 부동산은 어쩔 수 없이 로컬이거든요. 한국 부동산은 한국 경기랑 연관이 되겠죠. 글로벌 쪽보다는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미술이라는 자체가 글로벌하게 결국은 다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좀 부동산과는 또 다른 측면들이 있는 게 이 미술 투자의 또 다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야기들 여러 가지를 많이 나눴는데요. 혹시 눈여보고 계시는 작가가 있는지, 그리고 테스한테 소개했으면 좋겠다는 작가가 있는지 실명 거론해도 됩니다. 예,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은 저도 이제 경제신문 들어가고 나서 주식 뭐 사냐고 뭐 친구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처음엔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냥 삼성전자 사세요 이랬습니다. 그게 제일 무난하고 하니까 또 특히 미술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가를 누구를 거론을 하면은 이게 젊은 작가의 경우에는 시장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칠 수도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제외하고 삼성전자 같은 이제 작가를 얘기를 하자면은 이불 작가를 꼽고 싶은데요. 그 얼마 전에도 뉴스가 나왔는데 이불 작가가 내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협업 작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매년 3명 정도씩 이렇게 협업 작가를 선정을 하는데 그중 한 명으로 선정된 거고요. 이 밖에도 굉장히 이불 작가 해외 전시라든지 좋은 일이 많이 예정돼 있고 미술계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 계속 잘 될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테사 측면에서 좋은 거는 그 조형 작품이 아무래도 주를 이루는데 회화 작품은 벽에 걸 수가 있으니까 벽은 집에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조형 작품은 소장이 좀 쉽지 않은데 요 같은 경우에도 값이 상당히 많이 오른단 말이죠. 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수장고도 있고 보관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이런 뭐 이불 작가라든지 좀 조형 작품에도 좀 투자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블루칩에서 살짝 내려오자면은 저는 펀드멘탈 입장에서 세계적으로 이미 좀 검증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는 또 시장대가 아직은 저렴한 작가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양혜규 작가랑 강석영 작가 추천하고 싶고요. 두 작가 다 미술 영역에서는 충분히 인정을 받은 작가고 또 국제라는 탄탄한 길다리가 백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내려갈 일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불 작가님도 저는 추천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아래 티어로서는 그렇게 제가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정말 좋은 갤러리에 더 어린 작가들 눈여겨보시면은 재미를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기존에 한 50번 정도 공모를 진행하면서 한국 작가분이 4분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분들도 다 완전 대가들만을 했었던 건데 한국 작가들을 이후에는 저희도 그렇게 더 많이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늘까지 이제 아트테크 전략 세미나 마지막 세션까지 마쳤는데요. 우리가 처음으로 테스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부족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이제 투자계약 증권에 대해서 저희가 새롭게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과연 이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게 뭔지, 이걸 통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고요. 그리고 어제는 저희가 이제 세금과 이제 증여 상속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 나눴고, 오늘은 이제 미술에 대한 여러 가지 올 한 해내, 그 다음에 내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작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테사에서 더 고객들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처음 이 시발점을 이렇게 저희가 세미나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곧 이제 투자계약 증권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가 마련이 되면 그 다음에 증권신고도 제출하고 새로운 작품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제공할 계획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작품들 계속 매각 작업들 계속 많은 질문들이 나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답변해 드리는데 사실은 계속 매각에 대한 것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재 미술시장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좋은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매각하는 작업들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패널 분들께도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